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일 윤석열 신당 창당 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자, 탄핵 심판 때 함께 했었던 그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회견에 직접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판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황급히 지지자들의 활동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신당이라고 적힌 대화방에 기자들 수백 명을 초대하더니 내일 대통령 변호인단의 5명 변호사가 신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합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고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활동도 함께한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내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시작합니다. 배 변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 어게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드는 신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19만 명 규모였던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들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신당 당원 가입도 실시합니다. 창당과 함께 전국적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단순 창당을 넘어 대선 경선이 한창인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깨어난 청년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신당이란 이름이 가져올 논란을 의식한 듯 뒤늦게 이름을 윤어게인 신당으로 바꿨습니다. 신당의 정식 당명은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 지지자들의 신당 창당에 관심이 가는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일지 여부 때문이겠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이 신당에 참여하는 건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 경선이 시작된 마당에 무슨 일이냐며 부글부글하는 형국입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의 신당 창당에는 함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청년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당 대선 경선 시작일에 터져나온 신당 창당 얘기에 친윤계 의원들도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청년들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당을 망치려고 환장했냐라며 반발했고 당 중진 의원은 이재명 선거운동 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도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배신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창당 작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면 진짜 후한무치한 짓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윤석열 신당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 석자를 전면에 내건 신당 예고였습니다. 뒤늦게 이 여파를 의식한 듯 이름을 바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신당 얘기를 누가 알린 거예요? 네, 정말 한마디로 갑작스러웠는데요. 윤석열 신당이란 제목의 단체방이 만들어졌고 500명도 넘는 기자들이 초대가 됐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변호사가 내일 신당 창당 회견을 예고한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도요, 기자회견에 참여한다고요. 앞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직접 창당 활동에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등의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모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모르진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입장 취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지자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데 굳이 말리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라는 점 하나, 그러면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딱 시작된 이 마당에 참 예민한 시기일 수 있는데 왜 탄생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지자들은 이 정당을 만들어서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 포함해서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바깥에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모을 경우 국민의힘의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분열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대선 경선 그리고 본선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했던 인원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요. 추가 당원까지 받으면 충분히 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 규모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지도부는요, 그야말로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계엄과 탄핵 상처를 극복하고 대선을 잘 치러보려던 지도부였는데 소금 뿌리는 거 아니냐고요. 윤 전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면 대선 치르기 불리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 망치려는 거다,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왔고요. 선거판에 영향력이 있겠냐 하면서 얼른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뭐 차라리 잘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면요, 이번이 기회다라는 반응입니다. 아예 그쪽으로 극우 지지층이 다 몰려가면 판이 새롭게 짜일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각 주자 캠프들도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캠프들도 황당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처럼 탄핵 찬성 후보들 쪽에서는 판이 유리해졌다라는 관측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당내 경선이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로 가면서 배신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는 구도였거든요.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신당 합류 여부와도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신이다. 이렇게요. 내일 오후에 창당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실체에 따라서 당내 파장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선 물밑에서 여러 정책 청사진들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취재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징집 복무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대신 36개월 모병제를 검토 중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전투부사관과 같은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단기 징집병 근무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모병 근무 기간은 36개월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모병을 통해 뽑는 전투부사관 군무원을 늘리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서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인구 절벽 문제를 고려하면 현행 징병제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은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병 월급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국방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수출 사령탑으로 만들고
규제를 담당했던 검사관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산 비리 척결 쪽에 주력했던 문재인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이제 방위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 방위사업감독관 직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주로 전현직 검사가 임명되는 감독관은 10년 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간섭으로 발빠른 무기 개발과 수출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책위 판단입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감독관 직위를 없애 규제는 줄이고 개발 기회는 많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있던 방위산업 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방산비리 척결에 힘쓰면서 업계가 많이 위축됐었다며 지금은 규제를 풀고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이 후보는 검찰의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죠.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이 차관급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총장직을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을 공수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 뒤 기존 검찰총장은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장이 되고 수사를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어 직함은 유지되겠지만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상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직의 직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청장 역할이니 차관급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러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입니다. 이 후보가 공수처 기능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해선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 시 임기 내에 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 청와대, 세종 중 어디로 갈 것인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자들이 속속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 공약의 일환으로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집권 시 임기를 당장 어디서 시작할지도 검토 중인데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력합니다. 세종으로 가기 전 청와대를 이용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세종에서 바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의 한 5분의 1 수준인 1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나경원 후보는 세종시 이전에 열려 있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차차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는 후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스포츠 프로리그에서나 볼 법한 미디어데이 형식을 차용해서 질문도 받고 출마의 면도 낭독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경선 레이스에 몸을 치른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화이팅! 출마 이유 설명에 1분씩 주어졌는데 대부분을 이재명을 막을 인물이란 점을 부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비리와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당 지지층이 주로 뽑는 경선인 만큼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조편성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조로 나뉘었는데 A조에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가, B조에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선 탄핵 찬성 반대를 두고 명확하게 입장이 나뉘는 B조가 죽음의 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토론회 이후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흥행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후보 출사표에 초시계가 동원이 됐고 후보들이 이 함께 토론회에서 격돌할 후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8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 초시계가 보입니다. 1분이란 시간에 가장 근접한 분량으로 말한 후보에게 향후 1차 경선 1대1 토론에서 우선 지명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님, 58초 87. 상당히 근접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점은 없고요. 저희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이미.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 아이고야.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8명의 후보를 2개 조로 나눠 토론을 벌이는데 후보들이 직접 함께 토론할 사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선택 순서는 오늘 경선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 순입니다. 혹시 오늘 조금 일찍 왔을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모두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마련한 장치들입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 등 경선 과정에서도 흥행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상황.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가 경선 불참 선언으로 빠지면서 그 표들이 새로운 여론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9%, 한 자릿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한정해 물었습니다. 지지율은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 순이었는데 직전주 대비 홍 후보와 한 후보는 7%포인트 상승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8%포인트 급락해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홍준표,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후보의 경우 계엄과 선 긋는 듯한 발언이 대통령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 확산으로 입장이 좀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지지층에서 좀 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미리 국무회의에 출석했으면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들어누워서라도 반대했으면 이런 불행이 없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7%포인트 오르며 보수 진영 후보들과 3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번 대선 무당층이 키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무당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오차 범인의 초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여전히 정치 행보는 일절 삼가는 모습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놓고 가상 대결을 벌인 결과 한 대행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 중 서울, 대구, 경북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유일하게 앞섰습니다. 한 대행은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국정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여권 인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10월 APEC은 다음 대통령이 바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라며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한 대행 출마 여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비겁하게 총리 자리 유지하며 간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하며 선거운동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실무진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들이닥쳐 일본 협상단은 진땀을 빼야 했는데요. 다음 주 실무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사전 조율 없이 직접 만났습니다. 실무 협상 전 50분간 백악관에서 면담한 트럼프는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대표단을 만나 영광이었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도통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대표단 도착 직전 나도 협상에 참여하겠다며 관세와 함께 군사지원 비용을 협의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관세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한꺼번에 다루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강조했는데 이를 재차 강조하며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측은 협상 성과 대신 포괄적인 합의를 목표로 이달 말 2차 협의를 갖겠다고만 밝혔습니다. ただ交渉の今後の進展というのはまだ全く分かりませんので、何か今のご質問について申し上げられることが現時点であるとは思いません。 미 백악관은 사후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등 EU 협상국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일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와 관세를 묶어 협상할 뜻을 비치면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시바 총리 추가 방미를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쿄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50분간 만난 일본 협상단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갑작스런 만남이었지만 트럼프를 한껏 띄웠습니다. 格下と会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感じさせないということで、私は本当に大統領のなんだろうな、器の大きさというか温かさというか。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대표단을 직접 만나줘서 고맙다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글을 남기기 직전까지 이시바 총리는 관저에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트럼프의 돌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첫 실무 협상을 미국 측 요구를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직접 나서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 난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추가 방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もちろん今後とも容易な協議とはなりませんが、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を当然考えておるものでございます。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방미 협상단에 방위비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원스톱 쇼핑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어두운 새벽 강남 8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그대로 잠이 든 겁니다. 권경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주행 신호로 바뀌어 다른 차량들은 달리는데도 해당 차량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선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가 들어간 건 지난 8일 새벽 2시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인 남성을 깨웠습니다. 남성은 이곳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남성은 전날 저녁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다며 차를 몰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파출소 인근에서 멈춰 섰던 겁니다. 주행 거리는 수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시간은 약 15분. 다른 차량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는데 깜빡 잠들어 버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도로 위에서 경찰차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던 중이었다는데요. 배준석 기자입니다. 경찰차 등 차량 여러 대에 둘러싸인 흰색 벤츠 승용차. 앞차를 들이받더니 이번엔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방향을 틀어 옆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공간이 나지 않자 한 번 더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시민 3명은 차에서 내려 갓길로 대피합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하차를 명령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체포했습니다. 그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러 깨가지고 그걸로 문 따가지고 운전자를 끌어내더라니까. 체포된 운전자는 40대 여성. 앞서 운전자의 남편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려 하자 달아나려 한 겁니다. 운전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응급입원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 축제 현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점심에 나온 떡과 도시락이 문제였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노인 건강 대축제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뒤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120명 이상이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상당수는 증상이 경미해 귀가했지만 14명은 상태가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시락엔 밥과 두부, 계란 부침 등이 담겨 있었는데 승합차에 실려 배달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가 열린 홍성은 어제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열 많이 나는 구토를 많이 하신 분, 어떤 분은 반찬이 그렇다는 분, 어떤 국이 그렇다는 분도 있고. 보건당국은 도시락과 인체 검체 등을 확보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봄철은 식중독에 감염되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이 생기는 그 균들은 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균이 증식하게 되고 독소가 나오게 돼서 그 독소를 먹게 됐을 때 우리가 식중독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70도 이상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빨리 먹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경찰이 1년 8개월에 걸친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를 팔고 산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직 교사 72명을 비롯해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현역 교사 47명은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했고 2019년부터 4년 동안 총 48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 제작팀을 만들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문제를 팔았습니다. 현역 교사 5명은 자신이 이미 팔아넘긴 문제를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산 사교육 업체와 강사 등 19명도 송치됐습니다. 총 5억 5천만 원을 주고 문제를 산 강사도 있습니다.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와 지문이 같았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와 관련해 출제위원과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 유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제위원은 발간 전인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했고 강사는 다른 교사에게서 문제를 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수까지 갑자기 비자를 취소해 내쫓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모르다 보니 한인 유학생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지로 꼽히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최근 학교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국제학생 4명이 연방 정부에 의해 비자가 취소됐다며 대학 측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유학생 등록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인하다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위 참가 이력이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학 3학년인 한국인 정모 씨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지난달 영주권 취소 통보를 받았던 만큼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한국 SNS에도 게시글 안 올리고 있죠. 정치적인 거. 그냥 트럼프 관련된 게 아니라 한국 관련된 것도 피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출입문 앞에서 학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교내에 들어와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최근 하버드대도 시위 참가 유학생들의 신원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미 국토안보부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휴스턴대에선 한국인 조교수가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한국인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3주 안에는 각 법원에서 위법성을 따져보고 학생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취임 이후 학교 등록이 취소된 외국인 유학생이 4,7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을 치료한 의료진을 바티칸으로 초대했습니다. 봉사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탄 채 홀 안으로 들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양옆에 줄지어선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로 맞이합니다. 교황이 자신을 치료해준 병원 의료진과 바티칸 보건위생국 관계자 등 약 70명을 바티칸에 초대한 겁니다. 폐렴으로 목소리가 쉬었지만 교황은 약 20분간 정성스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Grazie per il servizio all'ospedale.
Molto buono, grazie. 교황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38일간 입원한 후 지난달 23일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2달간 안정을 권했지만 교황은 최근 외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주일 미사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로마 성모 마리아 대성전과 성 베드로 대성전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9일엔 산타마르타 관저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내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산소 없이도 장시간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황이 20일 부활절 미사에 직접 참석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한 해 동안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8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딱 두 나라에선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이면 철새들이 잠시 쉬어가는 서해 북방 소청도. 새잡기가 한창입니다. 대새인데 대새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수컷은 아까 머리가 더 까맸고. 충돌을 막기 위해 새 눈에 잘 띄는 방음벽 무늬를 찾아내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연구실 안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단 하나뿐인 터널이 있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실험을 위해 특수 설계된 건데요. 입구에서 새를 날린 뒤, 저 뒤에 있는 무늬를 보고 새가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하는지 보는 겁니다. 끝부분엔 그물을 쳐 새들이 부딪히지 않게 보호합니다. 하나는 플레인한 유리고 하나는 패턴이 있는 유리예요. 그래서 어느 유리로 날아가는가에 대한 경향성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먼저 국내 권고 규격인 5×10 간격 점 무늬부터 실험합니다. 테스트 19번. 날아가는 새. 점 무늬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테스트. 간격이 더 좁은 5×5 무늬로도 시도합니다. 테스트 33번. 점 무늬를 인식했는지 무늬 없는 쪽으로 향합니다. 컨트롤. 새 80마리를 날려본 결과 점 간격이 좁을수록 새들이 잘 피했습니다. 새는 좌우는 잘 볼 수 있지만 정면을 보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점 간격이 좁을수록 효과적인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특수유리나 촘촘한 선으로 그린 새 그림도 실험에 사용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새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는 이유는 아무런 무늬 없이 설치된 투명벽은 새에게는 죽음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새가 여기 유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부딪혀서 바다로 떨어졌었거든요. 맹금류 스티커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새들이 이제 이 맹금류라는 형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과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더 크거든요. 방음벽 충돌로 죽는 새는 한 해 800만 마리.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이주호 부총리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6%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 전제 조건으로 삼은 전원 복귀는 아니지만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받을 수 있게 이미 시작된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께 의료개혁 후퇴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모집 인원 동결에도 의료계는 더 나아가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한 의대생은 채널A에 이미 3월 초부터 모집 인원 동결은 예상했다며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참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의대 증원의 시작은 바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이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특히 지방에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보겠다는 거였죠. 자, 요란했지만 이번에도 의사 불패만 재확인하고 피해는 국민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27년 만의 증원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 교수와 학생들까지 동참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그러나 의료계 반발에 2025학년도는 1,509명만 늘리기로 했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딴 유인 정책에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과도 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대생 전원 복귀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내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한 겁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요구만 수용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색해지고 오히려 1년이 넘는 기간 의료 공백 혼란만 키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21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주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영상을 통해 공개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정안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언론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에선 촬영을 불허했는데 촬영 요청서가 늦게 신청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법원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이 21일 법정에 들어와 착석하고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걸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문다혜 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1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법원은 문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장기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며 큰 매출을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걸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후 문 씨는 법정을 나와 아무 말 없이 차량에 탔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씨 변호인은 채널A에 항소할지에 대해 문 씨와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102번이나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국토부 장관과 직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 약 20만 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책 후 31주 만에 집값 변동률 하락세가 보합세로 바뀌자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합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한국부동산원에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다. 저희 라인 다 죽는다고 압박했고 결국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0.01% 하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넷째 주 때 부동산원이 0% 보합으로 발표하자 국토부 차관과 실장은 당시 김학규 부동산 원장에게 정부 정책과 당신은 안 맞는다. 사표 내시조라며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변동률을 하향 관리하도록 더욱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매주 주택 통계를 불법으로 미리 받았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 통계 왜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직원 등 총 22명에게 징계 요구와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요즘 취재진과 자주 부딪히던데 답변 피하는 방법 뭘까요? 네, 홍 후보 특정 언론의 질문에 줄곧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반발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작심하고 질문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방금 기자분이 어디지? MBC는 더 이상 대답 안 해.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됐어.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저 질문을 제가 받겠는데 적대적인 언론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받겠다고는 한 거예요. 돌파구를 찾은 겁니까? 네, 홍 후보의 대처법 바로 역질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연일 명태균 의혹을 물어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왜 질문 안 하냐는 거죠. 질문의 예시까지 들어줬습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현수 여배우 농락하고 무상연애는 왜 했나?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전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해법은 상대 후보한테도 똑같이 하라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 특정 언론 취재 거부만 논란이 된 게 아니죠. 기자들이 현안을 물어봐도 답변 대신 호통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는 기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만하십시오. 말이나 되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질문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되는 말을 좀 질문하세요. 대선 준비 많이 했다고 오늘 또 말하던데 이 국민들은 태도도 대선 주자가 준비해야 할 자질 중 하나로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간지 타임지가 그래요. 매년 선정하잖아요. 그 백인.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선정됐어요. 네,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선 후보 신분으로 오른 건 이례적이죠. 이 타임지는 이재명 후보를 선정하면서 탄핵 소추를 주도했다는 점과 차기 지도자 가능성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그래요. 타임지가 우리 국내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선정됐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며 8차례 선정됐고요. 김정일 위원장도 2차례 포함됐습니다. 근데 저 선정 기준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타임지 편집장도 지난 2022년 우리는 한 가지 기준만 고려한다. 바로 영향력이라고 했죠. 세상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시키되 가장 두드러졌다면 백인에 뽑힐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과 출신인데요. 뭘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네, 안철수 후보 이국종 교수의 좌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국종 교수 며칠 전 강연에서 조선은 입만 터는 문과들이 해먹는 곳이라고 작심 발언했죠. 거친 말이 논란이었는데 이과 출신 안 후보가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 일만 다루는 법률가는 오히려 뒤로 갑니다. 저는 의사에다가 과학자에다가 창업자에다가 경영자에다가 교수에다가 정치인 아닙니까? 경영자나 과학자들의 시대가 왔다. 바로 이국종 교수의 그 발언에 담겨 있다고. 자, 이 정치도 문과 출신 말고 이과 출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내각 구성도 다른 후보와는 다를 거라는데요. 이 안 후보는 총리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현장 경험 많은 기업인을 적극 기용하겠다고요. 이국종 교수와의 만남도 추진한다는데요. 이 교수 선거 국면마다 주요 주자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과 출신이라는 게 좀 차별화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가 또 이과 출신이죠. 네, 안 후보의 앙숙도 나섰는데요.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안 후보 편에 서더라고요. 이런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역시 우리의 안철수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과 정치권에서는 승리를 위해선 앙숙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는 전략을 정치공학이라고 하죠. 그럼 정치도 이과입니까?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채널A가 대선을 맞아 후보들의 진심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후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선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경제와 글로벌 그리고 통합의 강점이 있는 나는 후보다 김동연입니다. 자, 후보님 먼저 이곳을 인터뷰 장소로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충북도청에 사무관 때 첫 근무를 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고향인 충북 음석에서 또 형님 집에서 자고 아침에 넘어갔거든요. 고향 공기만 마셔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항상 백팩을 메고 다니시잖아요.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백팩 가져왔나요? 제가 차에다 뒀는지 가져왔나요? 이렇게 막 갑자기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있고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자주 애독하는 책이고 여러 번 읽었는데 세면도구. 아직 경선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점점 더 김동연이 더 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대세로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통합이 중요한데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32살에 혼자가 되셨고요. 4남매 제가 맞이었고 안내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채석장에서 돌도 나르시고 산에서 나물 캐다가 노점에서 행상도 하셨습니다.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초급행원으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몇 해 뒤에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죽도록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간대학을 들어갔어요. 새벽에는 고시 준비생 생활을 할 때인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평생 은행원. 그런 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당금질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림자 노동 없애고 또 양성평등 또 직장 내에 유리천장 깨기를 늘 얘기를 했는데 몰라주는 건 좀 억울했고요. 대신에
그 화를 낸 거는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이 찍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한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수많은 경제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서 협상을 했고 2,500여 명의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내서 계획을 설명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감세 경쟁은 잘못됐습니다.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한 성격이 너무하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 2030을 제가 만들었고요. 핵심은 포용과 혁신입니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의도 경험이 없는 것은 저는 오히려 비교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DNA를 가진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 김동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4도, 청주는 28도 넘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한여름 날씨에 육박합니다. 내일 낮 기온인데요. 영남 내륙은 붉게 달아올라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대구는 무려 29도로 내일은 여름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온 뒤 열기는 한풀 꺾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고온 현상은 한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은 좋지 못한데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6도로 두 자릿수로 시작합니다. 오전에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인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청주 2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